네,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YTN 정례 조사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가 34.2, 부정평가가 62.9%, 긍부정 평가 차이가 28.7%포인트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동안 대통령 긍정평가가 40% 전후로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건 어떤 영향일까요? 네, 지난주는 국민의힘의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시간이었다. 예. 컨벤션 효과가 이제 미리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외에 이제 민심 5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가 지난주 수목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ARS 투표도 결국에는 전화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여론조사 그리고 ARS 투표 등 총력전이 이제 펼쳐졌던 한 주간이었었고요. 윤석열 캠프뿐만 아니라 홍준표 캠프, 유승민, 원희룡 각 후보들이 여론조사가 오면 받아달라는 그런 독려의 문자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최대한 여론조사가 오면 받아주었던 한 주간이었었고 또 워낙 누가 될지 모르는 굉장히 팽팽한 경선 막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또 보수층은 여느 때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이념 성향에서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분들도 꽤 높았습니다. 예.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4월 이후 최저치인데 지난 4월 달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또 부산 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크게 민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온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30%대 이제 중반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G20 정상회담 등 선진국 정상들과의 만남 이후에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한 3 내지 5%포인트 증가하곤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경선과 겹치는 바람에 네. 외국 정상회담 순방 효과가 이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청와대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간이어서 국민의힘 지지층 전화 응답률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네.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당 지지율도 그럼 같은 흐름에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창당 이후에 최고치 46%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은 4%포인트 가량 빠진 25.9%, 양당 간의 격차도 꽤 크게 나타났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4명의 후보들의 지지율 다 합치면 대략 4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컨벤션 효과가 예. 민주당에 비해서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 2030 세대 당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이 조사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루어진 조사고 또 다른 이제 주말에 이루어진 조사들도 민주당에 비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3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을 때 대략 민주당 지지율이 32% 정도를 횡보하는,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오히려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였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큰 폭으로 3.4%포인트 올라서 46%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컨벤션 효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네.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자체적으로 또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무시할 수 없죠. 근데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거든요.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부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소수다. 네. 저는 이게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요소수의 화물 운송과 관련된 자영업청이에요. 예.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 전체는 62.9%지만 자영업은 무려 65.2%입니다.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는 46%지만 자영업층은 47.7%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2030 세대에서 또 지급으로는 자영업층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안 좋거든요. 예. 저는 이 요소수를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소수로 부정평가를 응답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전화를 받았을 때 평가를 하는데 짜증나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선거 국면에서 이 경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소수가 자영업층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2030 자영으로 본다면 이른바 부경요, 부동산 경제 상황 안 좋아요. 그다음에 요소수 이거 더 안 좋거든요. 네. 저는 왜 이 이슈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나서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호주에 있는 요소수를 운송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가 뜹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예.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는 민생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전체 정당을 보면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상승을 했고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좀 하락했는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지지층 전화 응답률이 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뭐 이 역시 보수 결집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도 보수 정당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46%에다가 8%를 더하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적어도 두 정당의 합이 54%인데 지난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당시에 보수 정당의 합이 대략 오세훈 후보 또 박형준 후보 서울 부산의 득표율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가는 의미가 꽤 큰데요.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념 성향에서 진보층이라고 응답하는 분들도 좀 빠지고 또 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빠진 측면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재가 사실 그다지 없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김만배, 남욱 두 분이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이 또 이제 압수수색 당일날 유동규 씨와 통화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대장동 논란이 네. 이제 국민의힘에도 뭐 일부 악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어떤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악재가 된 것 같고 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소수 부분은 지금 그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뭐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비가 될 수 있고 사실은 뭐 군에서는 또 예비 이제 비축량이 있습니다만 군의 이제 비축량까지 또 사회로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 국민이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요소수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이제 공감을 합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어쨌든 대장동 의혹도 지금 여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대진표가 확정된 직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들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KSOI와 PNR 여론조사 두 가지를 좀 준비해봤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혹은 적합도 이렇게 봤을 때 두 조사 모두 뭐 다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봤을 때 윤 전 총장 상승세가 뚜렷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런 네. 이유는 이재명 후보도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컨벤션 효과가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왜 컨벤션 효과냐? 컨벤션 효과로 쓰지만 이건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그렇죠. 컨벤션 예.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견인했을까? 개인이 견인했다면 더 빨리 나왔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홍준표 후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았거든요. 그 정권 교체 여론이. 그런데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죠. 지금 가만히 예. 보면 다자가상 대결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다가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까지 포함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대로 정권 교체 여론 비율이에요. 그리고 예.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 유지 여론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지율하고 우리 리얼미터의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선거 구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상했던 일이죠. 그건 정권 교체 여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컨벤션 효과를 누린 거는 결국 그 정권 교체 열망이 반영된 더해져서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그렇죠. 분석이시고요. 자, 이렇게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주말 시장 행보에 이어서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까지
대선 주자로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선대위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과거에 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또 원로 고문님들 이런 분들하고 고견을 다 들어서 우리 당과 함께 이 선거대책 조직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경선은 뭐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되고 대선 그 선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당의 운동 역량이 더욱 강화돼서 더욱 아주 튼튼하고 강한 정당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선거가 이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정 캠프의 선거가 되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내 생각은 당 중심으로 앞으로 대선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선대위 구성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심에서는 많이 앞섰는데 예. 민심이 한 10%포인트 살짝 넘게 홍준표 후보한테 좀 뒤처진 점, 그리고 특히 2030 세대가 이제 지지를 상대적으로 좀 덜 보냈고 네. 일부가 또 이탈한다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 당 대표와의 관계. 예. 네, 이준석 당대표는 적어도 20, 30대에서 상당히 큰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고, 예. 홍준표 후보의 이탈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은 앞서 여론조사 보셨다시피 뭐 사자 구도든 양자 구도든 그래도 당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당의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특히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뭐 하이에나라든지 뭐 파리 때 이런 표현을 이준석 당대표도 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캠프 주변에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어떤 불쾌감을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네.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나 아니면 당 시스템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의사로 읽혀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장 큰 관심이 역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지 여부, 네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이준석,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 조건은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하는 조건이 돼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차 방정식이죠. 예, 너무 그러니까 복잡하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상수면 네, 윤석열 대 김종인, 윤석열 대 이준석, 윤석열 대 홍준표, 윤석열 대 안철수, 이게 이제 4차 방정식이에요. 네. 윤석열, 각각 이준석, 김종인, 안철수, 홍준표까지.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네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으면 최고예요. 네, 그때 경쟁력이 중도 2030 또 이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예. 건 뭐 캠프가 이제 대선 캠프로 전환되면 그것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다음에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고, 실제로 2030과 관련된 청년이나 호남 민심을 다독거리는 능력도 또 탁월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방정식 4차 방정식 중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김종인 변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좀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분들이 예. 보시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택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애매모호, 홍준표 의원과의 관계는 껄끄러움,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는 상극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이게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뭐라 이게 또 속내는 알 수 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4명의 변수를 더 가깝게 끌어당기느냐, 네. 이게 관건이겠죠. 다 풀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4차 방정식이라 너무 풀기가 복잡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전당대회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심은 10%포인트 차 이상 홍준표 후보가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심에서 밀린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도 관심이었는데요.
자, 오늘 오전 홍준표 후보의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선대위 합류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선 직후 발언에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참혹한 대선이 되고 대선이 국민들의 잔치가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선 구도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다. 네, 앞서 들으신 지난 금요일 발언만 해도 뭔가 선대위 참여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해단식 발언을 들으셨는데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된다 얘기를 했고 나라가 걱정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선대위 참여에는 확실히 선을 그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경선에서 패배하면 차차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예상외로 이제 20, 30대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들이 SNS상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 행보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이제 해단식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전히 2030 특히 이제 남성층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이제 입장이었고 워딩이었는데 일단 이번 대선의 이제 프레임이 이제 굉장히 홍준표 대 이재명보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 두 후보 간의 대결이 사실 더 치열하게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은 사실 자명하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경선 직후에 지난 금요일 날 승복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확실히 후폭풍이 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자동응답 방식에서 한 10%포인트 안팎,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결과들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발언은 조금은 이 컨벤션 효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상보다는 훨씬 큰 격차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하면 컨벤션 효과가 조금은 사그러들 수 있는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백이 종군과 선대위 참여는 이제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2040 놀이터 청년의 꿈 놀이터를 만들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좀 독자적으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홍준표 그러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홍준표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또는 표면적으로만 결합이 돼 있고 화학적 유기적으로 결합이 안 된다면 2030은 결국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더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후보에게 힘이 되려면 홍준표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떠한 식으로든 홍준표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면 윤 후보에게는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 후보의 역할이에요.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더라도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더라도 홍준표 후보를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되죠.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본인이 더 홍준표 후보를 배려하고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 정책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생각들을 더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2030 세대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끌어들이려면 윤 전 총장이 달려있다. 네, 이런 얘기신데 자 홍준표
후보 지지층 중에 2030 세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경선 이후에 이제 탈당하겠다 인증샷도 올라와서 이 표심이 어디로 갈까 굉장히 궁금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나온 KSOI 조사를 보면은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20대, 30대에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지난 조사 대비 한 20% 가량 이제 올라서 네. 홍준표 후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들이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한테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세 후보가 그 패배를 인정을 했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원팀으로 선대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은 당장 나타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40%대 뭐 중후반까지 올라갔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소강 상태나 아니면 약간 하락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SNS상에서 홍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말없는 다수들은 이번 경선에서 아무튼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한테 자연스럽게 흡수된 말없는 다수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포털 사이트나 SNS상에서는 특히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 굉장히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세력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고 말없는 많은 당심 그리고 또 민심의 상당 부분은 일단은 윤석열 후보한테 축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이런 양상이 여론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도 6일에 청년주택을 방문했고요. 오늘은 스타트업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거든요. 자, 2030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젊은층 지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청년 관련된 정책을 내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슈가 과연 이념 이슈일까? 이념 이슈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이슈, 실용적인 이슈에 더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특히 이제 취업,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정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청년 세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청년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청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충분히 좀 더 시간을 두더라도 당장 꺼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3일을 생각하고 5일을 또는 아니면 일주일을 더 생각해보고 청년 세대가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대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혹 실현은 안 되더라도 이걸 위해서 5년간 노력하는 대통령, 정치 지도자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과연 20대 남성은 뭘 고민하고 있는가? 20대, 30대 여성은 뭘 고민하고 있는가? 그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내 문제다 생각하고 그래도 설사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 5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할 수 있는 그 이미지와 진심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서두르지 마라. 앞다투고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말라. 오히려 청년들이 뜨겁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내놓는다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럴 때 부동산 이슈,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발목 잡혀 있고 흔들리는 것도 상당히 상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가져오려면 일단 그들과의 공감 능력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좀 흥미로워서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이재명 후보 당선이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정권 재창출로 보는 여론이 63% 정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재명 캠프나 아니면 민주당 이제 지도부, 이제 선대 본부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여론이 조금 더 이거보다 많아지길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23%로 정권 교체 의견이 높지는 않습니다. 정권 재창출 맞죠?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맞는데 송영길 대표도 그랬었고요.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선출 그리고 집권하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MB 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정권 교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비문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집토끼층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최근 들어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는 계속 40%대의 긍정평가를 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사실 밟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민주당 집토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약간 어중간한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는 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전히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재창출 여론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이재명 캠프라든지 민주당 선대본부에서 전략도 조금, 여기에 맞춰서 세워야 됩니까? 그렇죠.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 잘못됐던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료들 중에 네. 사실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요소수 같은 뭐 이런 산업 자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네.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좀 냉엄하게 지적을 하고 예. 뭐 인사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선대위가 원팀으로 꾸려진 지 이제 막 예. 일주일, 이주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네. 같습니다. 자, 살짝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재명 후보. 자, 그러나 타고난 승부사 기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인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로 회동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왕이 아니라 머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대1로 회동을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보자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리로 연결한 것이 민생입니다. 그렇죠. 어제는 또 앞서 말씀하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란 유소수 네. 이 긴급 대책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생에 좀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제안을 왜 하느냐.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다 네. 보니까 쫓아가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오히려 이때 본인의 경쟁력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른바 예. 프레임 전쟁화에서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만나자. 이렇게 이슈를 또 주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예. 국면 전환도 가능하죠. 대장동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이슈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중도 공략인데,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쪽은 거절을 하죠. 윤석열 후보 쪽은 거절할 수밖에 없죠. 왜? 물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노젓고 내가 지지율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배에 물 들어왔는데 이재명 후보까지 태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중도까지 지금 정권 교체 여론으로 물 들어갔을 때 노젓고 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거절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회동을 해도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겠군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 여기까지 답한 상황인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냐?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요. 76%가 계속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바꿀 수 있다가 20.2%거든요. 보통 여야 후보가 이렇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네, 이제 선거 종반으로 갈수록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20%가량 바꿀 수도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의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그중에 20%면 8%가량이 지지율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6%포인트가량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고, 향후에 후보들의 어떤 말실수라든지 또 가족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 포션은 커질 수가 있죠. 바뀔 예. 수도 있다라는 20%가 3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게 컨벤션가 좀 사그러들고 양강 구도가 이제 유지가 되고 TV 토론이 본격화되면
4개월여 후에 이 대선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예. 사실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사실 이런 판세를 예측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캠페인이라든지 예. 또 말실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안철수, 심상정, 제3지대에 있는 후보도 좀 끝까지 네, 눈여겨봐야 그분들 역할도 되겠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